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교관들은 자기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매사 신중한 언행을 보입니다. 늘 온화한 모습을 보이고 비굴하거나 그만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러나 중국 외교관들은 이런 전통적 외교적 품위를 벗어던지고 난폭하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최근 몇 년간 과감하게 투쟁에 능해야 하고 투쟁 정신을 발량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 중국 외교관들이 사나운 늑대 전사로 변모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전랑, 즉 늑대 전사로 키워졌을까요? 블룸버그 통신의 피터 마틴 기자가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중국의 민군 전략 외교 만들기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지난해 창간한 인터넷 신문 더 와이어 차이나가 책의 저자인 마틴을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중국 외교관들이 전량, 분장을 하고 세상에 맞서는 것은 그들에게 처음부터 군대처럼 엄격한 기율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외교관들은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충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서구나 국제사회가 책임을 추궁하거나 실질적인 처벌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틴은 중국 외교관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고질병 중 하나는 다른 나라도 중국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처럼 1인자를 움직이기만 하면 전체 시스템을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틴은 또 중국 각 부서와 위원회 중에서도 외교부는 매우 특별하고 그들 나름의 독특한 군대 문화가 있어서 중국 외교관들이 사복 입은 군인처럼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월라이가 중국 공산당 외교의 초석을 깔고 외교부에 군사교육을 확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후 군사투쟁은 끝났지만 중국 공산당의 국제적 평판을 높이고 정권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공산당에 충성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기율을 준수해야 하고 중국 공산당의 이익이 도전받을 때는 그야말로 전투정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이징 당국은 자신들의 정권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명확히 알고 있었고 외부 세계를 경계하며 고도의 비밀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 외교관들은 많은 기밀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함께 움직여야 하고 담화 및 행동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틴은 공산당 체제는 중국 외교관의 행동 상한선을 설정해 그 틀에 따라 행동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관들은 대화를 주도해야 하는데 그들의 독자적인 순간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 정부에 그들의 충성도를 그들의 직속 상관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관의 평가를 잘 받아야 충성도도 인정받고 승진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중국과 세계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지금 중국 외교관들은 중국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안전을 유지하고 공산당 정치제도가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오쩌둥이나 시진핑 등 공산당 최고 지도자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합리적이라도 본능적으로 반박하고 있죠. 중국 국내 자신들의 약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중국의 국익을 위해 일한다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재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완벽한 영어로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고 뉴욕타임스 기사도 인용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 3월 미중 알래스카 회담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자신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내팽개치고 전례 없이 목소리를 높여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전량을 연기한 것이죠. 그는 중국 최고위층 외교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내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최고위층과 인민들에게 자신의 평소 부드럽고 나약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틴은 중국 공산당 외교는 모두 이익 최대화에 맞춰져 있어 때로는 강경하고 때로는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정권 수립 초기 외교 관계가 거의 없어서 사실상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외부 세계의 정권의 합법성을 증명해야 했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세계와 무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폐쇄적인 정치 시스템을 충족시키면서 보다 개방적인 방식으로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울라이가 1950년 중반 인도와 협의에 채택한 평화공존 5원칙입니다. 그는 반동회의, 즉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서 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공산당의 행동은 평화공존 5원칙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외국 정치 제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외교부 대변인은 미군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자신들이 내세우는 평화공존 원칙과 주권 존중, 그리고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일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는 발언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틴은 1989년 천안문 대학살 이후 몇 달 동안 중국 외교관들은 그들의 딱딱한 껍데기 속으로 움츠러들었고 비정상적으로 변해 서방과 부딪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경제 발전을 위해 더 나은 국제적 환경이 필요해지자 베이징 당국은 영토 분쟁을 중단했고 심지어 천안문 대학살에 대한 서방의 비판에 대해서도 일절 대응하지 않고 무시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진핑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시진핑은 계속해서 경제와 사회에 대한 통제를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이 신장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절대적으로 정확하다고 하고 중국이 2050년까지 세계 문제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할 것이고 중국은 한치의 영토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의하는 등 다시 강경 노선으로 되돌아섰습니다. 마틴은 최근 홍콩 민주화운동 탄압, 신장의 인종 말살 정책,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화 등 중공이 취한 일련의 조치와 관련해 중공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 행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베이징이 더욱더 자신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서방사회가 말로만 비난할 뿐 행동을 취할 배짱이 없어서 베이징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이러한 믿음은 서방의 정치제도, 특히 미국의 정치제도를 분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서방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과감한 행동을 취하지 못했고 또한 시리아 문제에 레드라인을 설정했지만 이 또한 실행하지 않았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하는 것을 보고도 역시 저지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도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베이징은 세계 2위 경제체제를 갖고 있어 서방 국가들이 감히 자신들의 야심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 관계자들까지도 중국 공산당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압적인 외교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정부가 쿼드 회원국, G7 국가 등과 함께 베이징을 포위하고 압박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베이징은 여전히 인도와 호주 등의 경제적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2008년 금융위기 후 베이징에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중국이 EU와 7년 동안이나 투자 협상을 했다는 것은 중요한 외교적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중국 공산당 통일 전선 전략 반대를 막을 수가 있었고 유럽과 FTA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베이징 당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 당국이 EU 입법자들을 제재하면서 투자협정은 현재 동결된 상태입니다. 마틴은 지난 18개월 동안 중국 공산당의 자신감은 치솟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1980년대 말 이후 보지 못한 변화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국제 시스템이 변하고 있고 자신들은 이러한 변화의 수혜자인 반면 미국은 실패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마틴은 중국 외교관이 저지르는 고질적인 실수 중 하나는 다른 나라들도 중국 공산당처럼 1인자만 움직이면 전체 시스템을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은 트럼프 정부의 최고위층 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면 트럼프 정부와 그 지지 세력 전체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식입니다. 그 사람이 트럼프든 그의 사위 쿠슈너든 혹은 영국 총리 존슨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로 대표되는 포퓰리즘 부상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격, 그것을 구동하는 힘 대부분은 아래에서 유권자 혹은 풀뿌리 운동에서 지방 시장이나 주 정치인 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베이징 당국이 몇몇 공화당 엘리트 혹은 전 대통령 사위와 통화하거나 만났다고 해서 일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미국적 시스템에 대한 중국 외교관들의 이해 부족은 그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관들은 바이든이 취임하면 곧바로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중국 외교관들에게 바이든 정부에 대한 소감을 물어봤을 때 그들은 우리는 정말 매우 놀랐다. 새로운 정부가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외덕 유화적인 노선을 취하지 않는가. 그들은 단지 트럼프의 방식을 반복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이나 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배를 조종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닌 대중과 엘리트들의 관념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 외교관이라면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들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정치 시스템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미국이나 서방에서 교동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미국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하의 사상교육, 강한 규율은 중국의 외교관들로 하여금 미국 시스템을 인지하고도 곧바로 잃어버리게 하는 아주 강한 기억상실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